본 방송 중 나오는 건강 관련 내용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 북로장생.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김세원입니다. 시즌2로 지난번에 찾아뵙죠. 다시 한번 시즌2 두 번째 시간을 맞았습니다. 저와 함께 북로장생을 만들어 가실 유창길 원장님 소개해드리죠. 통합의학을 전공한 의학박사이시고 보건복지부 제177호 전문의 한의사이십니다. 유창길 원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강요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저희가 이제 6호 병동이라는 안톤 체호프 소설을 소개해드리면서 안톤 체호프가 투병했던 병, 평생을 안톤 체호프에게 괴롭힘을 줬던 병, 폐결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죠. 그리고 폐병과 폐결핵 증상을 예방할 수 있는 약재이자 음식, 호마 행인죽을 이제 소개해드렸습니다. 지난 시간 못 들으신 분들은 먹는 방법 설명해드렸으니까요. 다시 들어보시고요. 오늘은 이제 안톤 체호프의 폐결핵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리고 체호프처럼 폐결핵으로 고생했던 동시대의 다른 작가들이 있거든요. 그 다른 작가들 얘기도 좀 해드리겠습니다. 예전부터 폐결핵은 이제 가난한 자의 병, 예술가의 병, 몸을 소모한 사람의 병이라고 이제 불렸었죠. 그러니까 고단함, 굶주림, 영양실조 상태에서 면역력에 문제가 생기면서 발생하는 병으로 알려졌죠. 그러니까 결핵이라는 그 병명이요, 튜버클로시스. 그러니까 라틴어의 타베스에서 왔습니다. 튜버클로시스라는 병명이 기원이 라틴어예요. 라틴어 원이 타베스. 타베스라는 뜻이 뭐냐? 라틴어로 시들어간다, 쇠약하다, 이런 뜻을 가진 라틴어입니다. 그러니까 폐결핵이 발생하면요, 사람이 시들어가요. 쇠약해지고 마르고 소진되어 가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소모성 증상으로 이제 쇠약해 증상이 있을 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검은깨, 호마가 들어가고 기침 폐결핵 증상을 치료해주는 행인, 호마 행인죽을 드시라고 지난 시간에 이제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죠. 안톤 체호프는 이제 20대에 폐결핵이 처음 시작하고 40대 중반에 폐결핵으로 사망하기 전까지 20여 년간 폐결핵으로 몸이 점점 쇠약해지는 거였어요. 소모되고. 그 와중에 수백 편의 단편과 희곡을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글쓰기에 대한 예술적 열정으로 가능했던 일이죠. 안톤 체호프가 이제 폐결핵이 발생하기 전까지 삶을 보면은 참 고난하고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집안 사정이 넉넉치가 못했기에 10대 때부터 과외를 하면서 가족 생활비와 학비를 벌면서 의과대학 들어갈 때까지도 이런 식으로 본인이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를 했어요. 10대 때도. 쉽지 않았군요. 그러니까 10대 때부터 생활비하고 가족 생계를 책임지면서 고학을 한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의대에 입학한 다음에 공부하면서도 생활비와 학비를 벌기 위해서 계속 많은 글을 썼습니다. 이 시절 체호프는 체혼태라는 이제 필명으로, 자신의 이름이 아닌 필명으로 일때는 글을 썼죠. 그래서 10대에 이어서 20대에도 체호프는 여전히 가난과 싸우면서 의학 공부를 이어간 거고, 그 와중에 학비와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글을 써야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체호프에게 이제 글쓰기라는 것 자체가 본인의 작가적 열망을 실현하는 행위이기도 했지만은 먹고 살기 위한, 호구지책을 위한 절박한 노동 행위이기도 했던 거죠. 그러니까 결국 25세 무렵에 의대를 졸업할 시점에 폐결핵 증상이 처음으로 객혈, 피를 토한 게, 맨 처음 피를 토한 게 25세. 그러니까 폐결핵이 시작된 게 체호프의 25세 때입니다. 이때부터 40대 중반 폐결핵으로 사망할 때까지 폐결핵이 있는 상태, 그러니까 몸의 체력이 완전치 않은 상태로 평생 글을 썼던 거예요. 체호프는 소액이라도 돈을 조금씩 계속 벌어야 됐어요. 의과대학을 다닐 때도. 그래야만 생활이 가능하고 학비를 댈 수가 있으니까 짧은 단편을 그래서 계속 빨리빨리 써내면서 한 편당 돈을 벌어야 했습니다. 그때 그래서 체호프가 자신의 소설을 빙어, 그때 체호프가 물고기를 얘기하는 그렇죠. 거예요? 체호프가 자신의 소설을 이제 빙어라고 했는데 이 당시에 빙어 한 마리 값 정도 받았다 그래요. 그렇군요. 단편 소설이. 그래서 본인이 자신의 단편 소설을 그때 빙어라고 불렀다고 하는 일화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긴 시간이 소요되는 장편 소설을 쓸 수 없었다는 분석을 제가 읽은 적이 있는데 이런 이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의과대학을 다니면서 학비를 벌어야 되고 빨리빨리 한 편씩 써내야 되기 때문에 돈을 받으려면 계속 짧은 단편을 계속 기계처럼 써낸 거죠.
그런데 이제 제가 건강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폐결핵 때문에 안톤 체호프의 체력과 지구력이 톨스토이처럼 강건한 체력을 지닌 작가에 비해서는 체력이 좀 부족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 네. 장편보다는 체력의 부담이 덜한 단편 소설이 네. 체호프에게는 더 맞는 옷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제 개인적으로 추정을 이제 해봅니다. 그러니까 장편 소설을 쓰려면 굉장한 체력이 이제 요구되거든요. 네, 네. 작가도 체력이 되어야 할 수 있는 직업입니다. 그렇군요. 저도 이제 책을 이번에 써보면서 글쓰기는 체력전이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요. 네. 작가도 역시 체력이다. 아하. 예,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체호프와는 이제 정반대죠. 90세까지 장수했던 강건한 체질로 유명했던 톨스토이. 그러니까 톨스토이는 장편, 안톤 체호프는 짧은 단편. 몸 건강 상태하고 체력만 놓고 보았을 때도 각자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6호 병동 중에서 안톤 체호프 본인의 모습이 많이 투영된 것으로 보이는 네. 부분을 조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6호 병동에서 이 소설의 주인공이죠. 의사가 주인공이에요. 네. 안드레이 예피모치 라긴. 이 의사가 소설 속에서 처음 등장하는 부분인데요. 네. 이 주인공 안드레이 라긴이 하는 행동과 말을 보면 안톤 체호프 자신의 사상과 행동이 상당히 많이 투영된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 의사인 안드레이 라긴은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진료를 열심히 하는데 러시아 사람들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를 일으키지 못한다는 그 상황에 좌절하고 한계를 느끼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안드레이가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서조차도 자신의 뜻대로 의료행위를 마음껏 시행하지 못해요. 그런 현실에 이제 환멸을 느끼는 그런 과정이 나오고 자신의 직업, 환자를 치료하는 일마저도 본인 뜻대로 할 수 없는 그 현실에 환멸을 느끼게 되면서 변해가는 네. 심리 상태의 변화가 아주 잘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6호 병동의 주인공 안드레이 라긴이 등장하는 소설 속 내용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이상한 소문. 의사 안드레이 예피미치 라긴은 나름대로 주목할 만한 인물이다. 사람들 말에 의하면 그는 아주 젊었을 때 신앙심이 깊어 성직자가 되기로 마음을 먹고 1863년에 중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신학교에 입학할 준비를 했다고 한다. 하지만 의학 박사이자 외과 의사인 그의 아버지는 그런 그를 신랄하게 비웃었으며 만일 그가 성직자가 된다면 자기 아들로 여기지 않겠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이 말이 어느 정도 사실인지는 모르나 어찌되었든 안드레이 예피미치 스스로가 의학을 비롯한 자연과학의 사명감을 느껴본 적이 없다고 여러 번 고백했던 일은 사실이다. 결국 그는 사제가 되지 못했고 의학 공부를 마쳤다. 그는 의사가 된 초기나 지금도 특별히 종교적인 모습이나 깊은 신앙심을 내비친 적이 없다. 그의 외모는 거칠고 무지한 농부와 비슷하다. 턱수염이 촌스러운 얼굴과 사방으로 뻗은 머리카락, 그리고 건강하게 부푼 투박한 배는 냉혹한 대로변 선술집 주인을 연상시킨다. 인상 또한 험상궂은 데다 푸른 정맥이 드러나 있고 눈은 작으며 코는 빨갛다. 키가 크고 어깨가 넓으며 손과 발의 크기가 엄청나다. 그 주먹으로 한 대 맞으면 정신을 잃고 말 것이다. 그런데 그의 발소리는 조용하고 걸음걸이는 조심스럽다. 좁은 복도에서 마주치면 그가 먼저 멈춰 서서 길을 내주고 굵은 목소리가 아닌 가늘며 부드러운 목소리로 실례합니다 하고 말한다. 그의 목에는 작은 혹이 있어 풀을 먹인 빳빳한 칼라가 달린 옷을 입지 못한다. 대신 부드러운 린넨이나 면으로 만든 셔츠를 입고 다닌다. 그래서 그의 모습은 의사와는 거리가 멀다. 10년째 같은 양복을 입은 탓에 유대인 가게에서 산 새 옷도 그가 입으면 헌옷처럼 맵시가 나지 않았다. 그리고 언제나 같은 프로코트를 입고서 환자를 보고 식사를 하고 초대받은 집에 간다. 그것은 그가 인색해서가 아니라 외모에 전혀 관심이 없기 때문이다. 안드레이 예피미치가 근무를 위해 이 도시에 도착했을 때 자선병원의 상태는 열악했다. 병실과 복도도 모자라 병원 마당에서도 악취 때문에 숨쉬기가 힘들었다. 병원 자벽부들, 간호 보조원들, 그리고 그들의 아이들이 환자들과 함께 병동에서 잠을 잤다. 바퀴벌레와 빈대와 쥐 때문에 생활하기 어렵다는 불평이 쏟아졌다. 수술실에는 단독에 걸리는 일이 잦았다. 병원을 통틀어 외과용 메스는 2개밖에 없었고
체온계는 하나도 없었으며 목욕탕에는 감자가 쌓여 있었다. 사무장과 시트를 관리하는 담당 여직원과 보조의사가 환자들을 갈취하고 있었다. 소문에 의하면 안드레이 예피미치의 전임자인 늙은 의사는 소독용 알코올을 몰래 내다 팔았고 병원을 간호보조원들과 여자 환자들의 하렘으로 만들었다는 이야기도 떠돌았다. 도시에 사는 많은 사람들은 병원의 이러한 무질서를 잘 알고 있었고 어느 때는 없는 말까지 지어냈지만 모두가 그냥 내버려 두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하길 병원에 있는 사람들은 빈민과 농부들 천지다 하여 그들은 보나마나 병원보다 훨씬 질 낮은 생활을 하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형편이 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들꽝들한테까지 사료를 줄 수 없는 노릇이다 라며 병원의 무질서를 두둔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제임스 트보 1864년 1월 1일자 법령에 의해 지방마다 설치돼 1917년 10월 혁명까지 있었던 러시아의 지방자치기관 지원을 받지 않으면서도 도시 자체만으로는 좋은 병원을 운영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나쁜 병원이라도 그나마 있는 것이 다행이라고 역시 두둔해 말했다. 새로 만들어진 제임스 트보 역시 이미 도시에 병원이 있다는 이유로 시내나 변두리에 진료소를 만들지 않았다. 병원을 둘러본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이 시설 자체가 무척 부도덕하고 안에 기거하는 사람들 모두가 건강에 안 좋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의 의견에 따르면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조치는 환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병원 문을 닫는 것이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의 힘으로는 그러한 행동을 취할 수 없음을 알았고 또 그런 조치가 반드시 좋은 방법만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육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더러움은 어느 한 곳에서 몰아낸다 하더라도 이미 다른 곳으로 옮아갈 뿐이다. 어쩌면 저절로 사라지기를 기다릴 필요도 있다. 게다가 사람들이 병원을 열었고 이 병원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것은 결국 이 병원 또한 사람들에게 필요하다는 뜻이리라. 편견 속에서도 속되고 고약한 것들도 필요하다. 마치 분뇨가 거름이 되듯이 그것들도 시간이 흐르면 쓸모있는 무언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상에서 그 원천이 속되고 고약하지 않은 훌륭한 것이란 하나도 없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병원에서 근무하면서 무질서에 관해 아주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다. 그저 자벽부들과 간호보조원들에게 병실에서 자지 말라고 당부하고 의료기구가 든 캐비넷을 2개 들여놨을 뿐이다. 사무장과 시트 담당 여직원과 보조의사와 수술실의 단독은 여전히 그대로 놔뒀다.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지성과 정직을 무척 존중하며 사랑하지만 자기주의를 지적이고 정직한 현실로 만들기에는 품성이나 자신감이 부족하다. 누군가에게 명령하고 금지하고 주장하는 일을 전혀 못한다. 결코 목소리를 높이지 않겠다. 명령법을 쓰지 않겠다고 약속이라도 한 듯했다. 그는 주시오나 가져오시오 같은 말을 웬만해선 하지 않는다. 허기가 질 때도 그는 헛기침을 하고 머뭇거리며 하녀에게 이렇게 말한다. 차를 마시고 싶은데 그것도 아니면 먹을 것이 좀 있을까? 사무장에게 도둑질을 하지 말라고 충고하거나 또는 그를 해고하거나 아니면 그 기생충과 같은 불필요한 직책을 아주 폐지하는 일은 그의 능력 밖의 일이었다. 속이고 아첨하고 명백한 가짜 계산서를 가져와 서명을 해달라고 할 때에도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새우처럼 얼굴이 빨개져 서명을 한다. 분명 그것이 잘못된 이름을 알면서도 그는 그랬다. 환자들이 자신들은 굶고 있으며 간호보조원이 그들을 난폭하게 대한다며 불만을 털어놔도 그는 당황해하며 잘못을 빌듯 이렇게 중얼거린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알아보겠습니다. 아마도 오해가 있을 것입니다. 처음 얼마 동안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무척 열심히 일했다. 그는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진찰하고 수술하고 심지어는 아기를 낳는 일까지 도왔다. 부인들은 그가 아주 신중하며 특히 아이들과 여자들의 질병을 잘 진단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은 단조롭고 무익하여 그를 무료하게 만들었다. 오늘 30명을 진찰하면 내일은 35명으로 늘어나 있고 그 다음 날은 40명으로 늘어나는 그런 생활이 해가 바뀌어도 변하지 않았다. 게다가 도시에 사는 사람들의 사망률은 줄어들질 않았고 환자들도 끊이지 않았다.
40명의 외래 환자를 아침부터 저녁 식사 때까지 꼼꼼히 치료한다는 것은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어서 결국은 별 수 없이 환자를 속이게 된다. 1년에 12,000명의 외래 환자를 진단한다는 기록은 정확하게 말한다면 12,000명의 사람을 속인다는 뜻이 된다. 중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고 과학의 규칙에 따라 진료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규칙은 있어도 과학이 없기 때문이다. 철학 따윈 집어치우고 다른 의사들처럼 현학적으로 환자를 대하려 해도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청결한 환경과 환기가 필요하며 악취가 나는 양배추 수프 대신 영양가 높은 음식이 필요하다. 도둑놈이 아닌 훌륭한 조수가 필요한 것이다. 사실 죽음이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정상적이며 당연할 결말이다. 그리고 무엇 때문에 사람들이 죽는 것을 막으려 한단 말인가? 어떤 장사꾼이나 관리가 5년 혹은 10년을 더 산들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단 말인가? 의학의 목적이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것에 있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이 생기는 것은 당연하다. 고통은 무엇 때문에 줄이려 하는가? 첫째, 흔히 말하듯 고통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든다. 둘째, 인류가 정말로 알약과 물약으로 자신의 고통을 줄일 수 있게 된다면 그 옛날 온갖 불행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해주고 나아가 행복을 가져다 주었던 종교와 철학은 별 의미 없이 버려질 것이다. 푸시킨은 죽음을 앞에 두고 무서운 고뇌에 휩싸였고 가난한 하인에는 중풍 때문에 몇 해 동안 누워만 있어야 했다. 그런데 안드레이 예피미치나 마티료나 사비슈나와 같은 사람이 아프지 말아야 할 이유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그들의 삶이 하찮으며 고통마저 없다면 아메바의 삶처럼 공허할 것이다. 이런 공허한 생각들에 휩싸인 안드레이 예피미치는 의욕을 상실하고 병원에 매일 출근하지도 않았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 안드레이 예피미치 락인이 안톤 체호프의 모습이 상당히 많이 담겨 있는 것으로 이제 보이는 부분이에요. 네. 체호프랑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작가들 중에서 폐결핵 앞에서 무릎을 꿇었던 예술가의 삶을 마감해야만 했던 작가들이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톤 체호프 외에도요, 프란츠 카프카, 그리고 캐서린 맨스필드, 이 세 사람의 작가를 다룬 흥미로운 의학 논문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전염성 질환 국제학회지 저널에 실린 2017년도 논문 중에서 이 안톤 체호프, 프란츠 카프카, 캐서린 맨스필드 이 세 사람의 작가가 폐결핵이 있었기 때문에 이 세 명의 폐결핵으로 사망한 작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데 이런 의학 관련 학술 그 논문에서 문학가들을 다룬 경우가 상당히 특이한 경우죠. 네. 그래서 이 프란츠 카프카, 캐서린 맨스필드 이 두 명의 작가 역시 체호프처럼 폐결핵으로 삶을 마감했거든요. 이 세 작가가 모두 1800년도 후반에 태어나서 1900년도 초반에 폐결핵으로 사망을 합니다. 네. 프란츠 카프카는 폐결핵 발병 후에 7년 만에 사망을 했고요. 그 가든 파티라는 작품으로 유명한 캐서린 맨스필드는 폐결핵 발병 후 12년 만에 사망했습니다. 그에 비해서 이제 체호프는 폐결핵 발병 후 사망하기까지 총 20년이 네.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카프카와 캐서린 맨스필드에 비해서는 체호프는 결핵 발병 이후 20년이나 그래도 살았기 때문에 불행 중 다행이었던 거죠. 안톤 체호프가 폐결핵으로부터 20년간 버텨내면서 소설과 희곡을 써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래도 지금 안톤 체호프의 많은 작품을 읽어볼 수 있는 거죠. 네. 그리고 폐결핵으로 사망한 작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예술가의 병이라고 했잖아요. 네. 조지 오웰, 모딜리아니, 제인 오스틴, 에밀리 브론테,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김유정, 나도양 같은 작가들도 결핵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핵이 예술가의 병이다. 이런 말이 나올 만하죠. 네. 그러니까 안톤 체호프는 본인이 폐결핵으로 투병했기 때문에 본인의 여러 작품 중에서 폐결핵 폐병 환자의 특징을 자주 묘사합니다. 네. 6호 병동 이외에도 다른 소설에서도 이제 이 폐결핵 증상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오늘 또 읽어드릴 체호프의 작품 중 하나는 아뉴타라는 제목의 아주 짧은 단편인데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앞부분만 좀 읽어보려고 하는데 앞서 읽어드린 6호 병동의 안드레이 락인 주인공 의사인 안드레이 예피미치 락인은 의사가 된 이후에 체호프의 모습이 투영되었고요. 네. 지금 읽어드릴 아뉴타라는 작품에는 의과대학에 다닐 무렵에 안톤 체호프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습니다. 네. 안유타 앞부분에서 마치 체호프가 본인이 의대에 다닐 때 공부하던 모습이 그대로 묘사된 것 같은 장면이 나오거든요. 여기 안유타의 주인공은 이제 의대생 클로치코프인데 입이 바짝 마르면서 진땀이 날 정도로 공부에 집중한 모습이 이제 소설 속에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체호프가 의과대학 시절에 월세방에서 미친 듯이 해부학 암기를 하면서 공부하던 시절의 모습이 투영되어 있다고 보여지는데 실제로 그 의학 계열 공부를 하고 해부학 시험을 봤던 사람들은 되게 공감할 수 있는 해부학 시험을 앞둔 그 공부 모습, 그 실제적인 그 사실적인 묘사가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의학 계열 공부를 하면서 해부학 시험을 봤던 분들은 이 오늘 읽어드릴 안유타 앞부분의 묘사가 굉장히 사실적이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학적인 내용은 체호프가 의과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쓸 수 있는 거죠. 아무래도 다른 작가들은 좀 쓰기 어려운 내용이에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그런데 이 안유타 소설 앞부분에 폐병이나 폐결핵이 발생하는 사람들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이 묘사가 돼요. 그러니까 무엇 하나 가리지 않고 암기해버리는 성실하면서도 집요한 노력으로 인해 그의 입안은 바싹 마른 것도 모자라 이마에서는 진땀이 흘렀다. 그러니까 의대생 클로치코프는 집요한 성격에다가 성실하게 암기를 철저히 하다 보니까 몸을 혹사했고 폐가 안 좋은 사람들의 특징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몸의 진액이 바짝 말라서 나타나는 입이 마르는 증상, 진땀까지 이마에서 흐를 정도의 증상은 폐병, 폐결핵 증상이 있는 사람에게 잘 나타나는 증상이죠. 그러니까 이 폐병이나 폐결핵이 진행되면요, 열이 상체 얼굴 쪽으로 올라와가지고 얼굴이 상기가 돼요. 그래가지고 광대뼈의 주위로 홍조가 뜹니다. 지난 시간에 쇼팽이 창백한 얼굴과 홍조 띈 얼굴, 그걸로 유명했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었는데, 폐결핵이 진행돼서 위로 열이 이제 몰리다 보면은 얼굴도 뜨겁고 손발도 뜨거운 이런 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거기서 더 진행되면요, 얼굴은 뜨겁고 홍조가 있는데 손발도 같이 뜨거웠다가 손발이 오히려 더 진행되면 이제 차가워져 버려요. 그러니까 이 소설 속에 주인공 안유타 아가씨인데, 의대생 클로치코프의 손이 자신의 갈비뼈에 닿으니까 손이 너무 차갑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이 이 소설 속에 나와요. 딱 폐결핵이 있는 분들에게, 폐결핵이 진행되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증상이거든요. 입안이 바짝 마르고 진땀이 흐르면서 열이 오르지만 반대로 손은 차가운 증상, 폐가 안 좋은 증상. 한의학에서는 이 폐결핵에 대한 증상에서 이런 증상들이 그대로 묘사가 되는데요. 입안이 바짝 마르고 진땀이 흐르면서 열이 오르지만 반대로 손은 차가운, 폐가 안 좋아지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상이 정확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제 안유타 읽어볼 건데요. 폐결핵 증상, 폐가 안 좋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 의대생 클로치코프의 증상에 귀 기울여서 한번 들어주시고요. 그리고 안톤 체호프의 20대 의대생 시절의 모습이었을 주인공 의대생 클로치코프의 모습도 잘 들어보십시오. 김세원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안톤 체호프의 단편 안유타 앞부분 들어보겠습니다. 안유타. 세간까지 끼워서 임대해주는 아파트 리사본. 그 집 가운데서도 가장 임대료가 싼 구석방에서 의과대학 3학년인 스테판 클로치코프는 어지럽게 방안을 거닐며 해부학을 암기하기에 바빴다. 무엇 하나 가리지 않고 암기해버리는 성실하면서도 집요한 노력으로 인해 그의 입안은 바싹 마른 것도 모자라 이마에서는 진땀이 흘렀다. 언저리에 엷은 얼음무늬가 생긴 얼어붙은 창가에는 그와 함께 사는 안유타가 의자에 앉아 있었다. 나이는 20대시나 되었을까? 온화한 회색 눈동자에 무척이나 피곤한 얼굴, 갈색 머리에 가늘고 작은 몸집의 여자였다. 안유타는 등을 구부린 채 남자의 셔츠 목깃에 붉은 실로 부지런히 술을 놓았다. 복도에 걸린 시계는 벌써 오후 2시를 알렸지만 방안 청소는 아직 하지 않은 상태였다. 아무렇게나 구겨진 이부자리며 내동댕이 쳐진 베개며 지저분하게 널려있는 흩어진 책과 옷까지 비눗물이 넘쳐 흐를 것 같은 멋대가리 없는 커다란 대야, 그리고 그 더러운 물에 빠져있는 담배꽁초, 마룻바닥에 굴러다니는 먼지 등 온통 사방이 엉망진창이 되어 누군가 일부러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듯 보였다. 우측편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 클로치코프는 쉬지 않고 암송을 했다. 위치, 상부는 흉곽 내면에서 4-5개의 늑골에 걸쳐 있다. 그리고 측면으로는 제 산흙골에 이르고
후면으로는 척추 견갑골에 덮여 있다. 클로치코프는 방금 전 외운 내용을 다시 상기시키려 애쓰며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그러나 쉽게 떠오르지 않아 그는 조끼 위로 자신의 늑골을 천천히 짚어보았다. 이 늑골들은 꼭 피아노의 건반과 비슷해. 그는 말했다. 모든 일을 정확하게 하려면 반드시 숙달이 필요하지. 먼저 골격의 구조를 연구해야 해. 그 다음은 살아있는 사람을 실제로 비교해서 연구할 필요가 있겠어. 자, 그럼 안유타, 이제부터 실습을 해야겠어. 안유타는 일거리를 놓은 뒤 상의를 벗은 다음 허리를 곧게 쭉 폈다. 마주 앉은 클로치코프는 인상을 쓰며 여자의 늑골을 세기 시작했다. 제1늑골은 손에 잡히지 않아. 그건 쇄골 뒤에 있기 때문이지. 바로 이놈이 제1늑골이군. 그렇지. 이게 제3, 이게 제4, 그렇지. 아니, 왜 몸은 비꼬는 거야? 당신 손가락이 차가워요. 뭐 그렇다고 곧 숨이 넘어가는 것은 아니니까 몸을 비틀 건 없어. 그러니까 이놈이 제3늑골이라. 이놈은 제4늑골이고 겉보기에는 이렇게 삐쩍 말랐는데도 늑골은 쉽게 만져지지 않는군. 이래가지고는 쉽게 구분하기 힘들겠어. 줄을 그어봐야겠어. 목탄이 어디 있지? 클로치코프는 목탄을 찾아내서 안유타의 가슴 위로 늑골 위치에 몇 개의 평행선을 그었다. 이만하면 훌륭해. 이제는 다 알겠어. 그럼 이젠 타진을 해도 괜찮겠지? 자, 일어나요. 안유타는 일어나서 턱을 들었다. 클로치코프는 타진을 시작했다. 타진 공부에 몰두한 그는 안유타의 입술과 코, 그리고 손가락이 추위로 새파랗게 변해가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안유타는 벌벌 떨면서도 줄을 그으며 타진 공부를 하는 그가 행여 공부를 중지하지 않을까 걱정스러웠다.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의사시험을 치르는데 분명 방해가 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제는 분명히 알겠어. 타진을 끝마친 클로치코프가 말했다. 목탄이 지워지지 않도록 가만히 앉아있어요. 나는 조금 더 암기를 해야 하니까. 학생은 다시 암송을 반복하며 방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가슴 위에 검은 줄이 쭉쭉 그려진 안유타는 의자에 앉은 채 추위에 떨면서도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평소에도 안유타는 말수가 적었고 언제 어디서는 무엇인가를 골똘히 생각하는 여자였다. 안유타는 지난 6, 7년 동안 여러 집을 전전하며 클로치코프와 같은 대학생을 5이나 알게 되었다. 지금 그들 모두는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출세한 사람들이 흔히 그렇듯 그들 모두 오래전에 안유타를 까맣게 잊어버렸다. 한 사람은 파리에서 살고 있고 2사람은 의사가 되었으며 4번째 사람은 미술가로 살고 있었다. 그리고 5번째는 이미 대학 교수가 되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클로치코프는 6번째로 맞은 남자였다. 그도 역시 얼마 지나지 않아 공부를 마치고 사회생활을 할 것이다. 클로치코프란 사내는 분명 눈부신 미래와 더불어 훌륭한 인물이 될 것이라는 사실에 의심할 나위가 없었지만 현재 그의 생활은 형편없었다. 담배와 차는 이미 떨어졌고 설탕도 4덩어리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네, 잘 들어보셨습니까? 그 소설 안유타, 안톤 체호프의 짧은 단편인데 안유타 앞부분을 좀 읽어드렸고요. 이 주인공 의대생 클로치코프처럼 증상이 나타난 분들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호마행인죽을 드셔야 되는 겁니다. 호마행인죽 만드는 법은 지난 시간 방송을 꼭 들어주시고요. 1882년도에 결핵균이 처음 독일 세균학자 코흐에 의해서 발견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발견이 있기 전까지는 결핵은 유전병으로 인식되기도 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결핵균이 처음 발견된 게 1882년이고 그 후 2년 후에 1884년에 체호프의 결핵 증상이 시작된 겁니다. 그러니까 체호프의 결핵 증상이 시작될 무렵은 결핵균의 정체가 처음 발견될 시점 2년 후예요. 그러니까 당시 체호프의 결핵을 치료할 수 있는 확실한 치료법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결핵을 과거의 병으로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과거보다 이제 폐결핵이 많이 줄었지만은 현대시대 우리 중 누구에게도 발병할 수 있는 병이 바로 폐결핵입니다. 1980년대에 이제 항결핵제가 보급된 이후에 결핵 환자가 급감했어요. 그러나 여전히 지금도 현대인들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무서운 질병 중 하나가 바로 폐결핵입니다. 그 안톤 체호프가 살았던 시대에는 폐결핵에 대한 명확한 치료법이 없다 보니까
의사인 체호프는 그런 사실을 스스로 잘 알고 있었고요. 그래서 자신의 병인 폐결핵에 대해서 그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그 당시엔 치료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신의 폐결핵으로 어떤 치료를 받더라도 방법이 없다는 것을 의사이다 보니까 스스로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안톤 체호프는 폐결핵 증상이 점점 심해지는데도 그 이후에도 다른 의사의 진료를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항생제나 폐결핵 치료제가 나중에서야 등장했음을 감안하면은 그나마 체호프가 그 당시에 결핵 발생 이후 20년이나 살았으니까 불행 중 다행이었죠. 그래서 체호프는 결국 40대 중반에 20대 이후부터 자신을 평생 괴롭혔던 폐결핵으로 40대 중반에 이제 결국 사망하는데요. 체호프의 작품 중에는 죽음으로 결말이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중에서 체호프의 짧은 단편 어느 관리의 죽음이라는 작품을 이제 읽어보는데요. 체호프가 정말 혈기왕성하고 젊었던 20대 시절에 쓴 단편입니다. 그러니까 이 어느 관리의 죽음, 이 작품을 읽고 난 후에 이 소설 속에 나오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좋은 약재, 건강차를, 평소에 마실 수 있는 건강차를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이 방송을 꼭 끝까지 들어오셔야 됩니다. 핵심은 방송 마지막에 나오니까요. 네, 그러면 안톤 체호프의 20대 시절의 작품 어느 관리의 죽음을 김세현 아나운서의 낭독으로 들어보겠습니다. 관리의 죽음. 어느 멋진 저녁, 이에 못지않게 멋진 회계원 이반 드미트리치 체르바코프는 객석 두 번째 줄에 앉아서 오페라 글라스로 코르네빌의 종을 보고 있었다. 공연을 보면서 그는 행복의 절정에 다다른 기분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소설에서는 이 그런데 갑자기와 자주 마주치기 마련인데 작가들이 그러는 것도 당연하다. 인생이란 그처럼 예기치 못한 일들로 가득 차 있으니까. 그런데 갑자기 그의 얼굴을 찡그리더니 눈을 희번덕거리며 숨을 멈추었다. 그는 오페라 글라스에서 눈을 떼고 몸을 숙였다. 그리고는 애취! 보다시피 재채기를 한 것이다. 그 누구라도, 그 어디에서라도 재채기를 막을 수는 없는 법이다. 농부도 경찰서장도 때로는 심지어 국장님도 재채기를 한다. 체르바코프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손수건으로 얼굴을 훔친 다음 예절 바른 사람답게 주위를 둘러보았다. 재채기 때문에 남에게 폐를 끼친 건 아닐까? 한데 저런 당황스러운 일이 생기고 말았다. 그는 앞에 첫 번째 줄에 앉아있던 노인이 자신의 머리와 목을 장갑으로 열심히 닦으며 뭐라 투덜거리는 것을 보았다. 체르바코프는 그 노인이 운수성에 근무하는 브리잘로프 장군이라는 것을 알아보았다. 저분에게 침이 튀었어. 체르바코프는 생각했다. 우리 부서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곤란하게 됐군. 사과를 해야지. 체르바코프는 헛기침을 하고 나서 앞으로 몸을 숙이고 장군의 귀에다 속삭였다. 용서하세요, 카카. 제가 침을 튀겼군요. 본의가 아니었습니다만. 괜찮아요, 괜찮아. 제발 용서하십시오. 저는 그저 저도 모르게... 앉으세요, 제발. 공연 좀 봅시다. 체르바코프는 머쓱해서 바보 같은 미소를 짓고 나서 다시 무대 쪽을 바라보았다. 보기는 봤으나 행복감은 더 이상 느낄 수 없었다. 불안감이 그를 괴롭기 시작한 것이다. 휴식 시간에 그는 브리잘로프에게 다가갔다. 주변에서 얼쩡거리던 그는 마침내 용기를 내서 더듬더듬 말했다. 제가 침을 튀겼습니다. 카카, 용서하십시오. 전 그저 다만... 정말 나는 벌써 잊어버렸다니까. 아직도 그 얘기요. 장군은 그렇게 말하며 신경질적으로 아르테미스를 떨었다. 잊어버렸다고 하지만 눈에는 원한이 담겨있는걸. 체르바코프는 그렇게 생각하며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장군을 흘깃거렸다. 말도 안 하려고 하네. 내가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다고 해명을 해야 할 텐데. 재채기는 자연의 순리라고 말이야. 안 그러면 내가 일부러 침을 튀긴 거라고 생각할 거야. 지금은 그런 생각을 안 하더라도 나중에 그러겠지. 집에 돌아온 체르바코프는 아내에게 자신의 무례한 행동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가 보기에 아내는 이 사건을 너무 가볍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다. 그녀는 깜짝 놀라긴 했지만 브리잘로프가 다른 부서 사람임을 알고는 안심했던 것이다. 그렇더라도 당신이 가서 사과하세요. 그녀는 말했다.
안 그러면 당신이 사람들 있는 데서 예절도 못 차린다고 오해할 테니. 그래. 바로 그거야. 사과를 했는데도 그 사람은 뭔가 이상했어. 한마디 대꾸도 없더라고. 하긴 제대로 이야기할 시간도 없었지만. 다음날 체르바코프는 새 관복을 차려입고 말끔하게 면도한 다음 브리잘로프에게 해명하러 갔다. 장군의 접견실에는 청원자가 많이 보였고 그들 틈에서 바로 장군이 벌써 접견을 시작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장군은 몇몇 청원자들과 이야기를 주고받은 뒤에 눈을 들어 체르바코프를 보았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각하, 어제 아르카이지 극장에서 회계원은 엽죽기 시작했다. 제가 재채기를 했었죠만 그래서 본의 아니게 침을 튀겼습니다. 거 무슨 쓸데없는. 그래서 어쩌겠다는 거요? 선생은 무슨 일이시죠? 장군은 다음 청원자에게 고개를 돌렸다. 말하기 싫다 이거군. 체르바코프는 이렇게 생각하며 얼굴이 창백해졌다. 화가 났다는 얘기야. 아니, 이대로 내버려둬선 안 되겠어. 해명을 해야지. 장군이 마지막 청원자와 면담을 끝내고 내실로 향하려 할 때 체르바코프는 황급히 그를 쫓아가며 중얼거렸다. 각하, 제가 감히 이렇게 폐를 끼치게 된 이유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참여의 감정 때문입니다. 본의가 아니었다는 걸 제발 알아주십시오. 장군은 울상을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여보세요. 날 놀리자는 겁니까? 뭡니까?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문을 닫았다. 놀리다니? 무슨 말이지? 체르바코프는 생각했다. 놀리려는 생각은 조금도 없었어. 장군은 이해를 못하시는군. 그렇다면 좋아. 더 이상 이런 오만한 인간에게 사과하지 않겠어. 맘대로 해보라지. 편지를 쓰는 거야. 찾아가지 말고. 젠장 안 찾아가겠어. 그런 생각을 하며 체르바코프는 집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편지는 쓸 수 없었다. 생각에 생각을 거듭해 보아도 무슨 얘기를 써야 할지 몰랐던 것이다. 결국 다음날 장군에게 찾아갈 수밖에 없었다. 각하, 저는 어제 와서 폐를 끼친 사람입니다만. 장군이 그를 의아한 눈길로 쳐다보자 그는 더듬거리며 말했다. 그건 각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놀리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다만 재채기를 하고 침을 튀긴 것에 대해서 사과를 드리려던 것이었지 놀리려는 생각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제가 감히 각하를 놀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웃었다면 그건 높으신 어른에 대한 존경심 때문이죠. 제가 설마... 꺼져! 장군은 얼굴이 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며 소리를 빽 질렀다. 뭐라고요? 체르바코프는 두려움에 질려서 속삭이듯 물었다. 꺼지라니까! 장군이 발을 구르며 되풀이 말했다. 체르바코프의 뱃속에서 무언가가 터져버렸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상태로 그는 문을 향해 뒷걸음질 쳤다. 그리고 흐느적 밖으로 걸어갔다. 기계적으로 걸음을 옮기며 집에 돌아온 그는 관복을 벗지도 않은 채로 소파에 누웠다. 그리고 죽었다. 네, 어느 관리의 죽음. 네, 끝이 상당히 예기치 못한 결말인데요. 네, 체호프 단편 중에서 이런 식으로 반전으로 끝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20대이다 보니까 이 당시만 해도 이런 뭐랄까요, 정말 재기 넘친다고 할까요? 네. 결말을 이렇게 반전으로 끝내는 이제 소설인데 이 소설에 보면은 상대방이 배려받기를 원하지 않는데 내가 배려를 하려고 할 때 그게 상대방에게 얼마나 고통을 주는가 그거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게 현대 상황에서도 현대 사회에서도 상당히 많이 일어나는 일 같거든요. 그렇죠. 어느 정신심리학자 분석자의 말을 들어본 적이 있는데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 배려를 해주려고 하는 것은 상대방에게 폭력이다. 아, 그렇군요. 이런 분석을 들은 적이 있는데 이 소설의 주인공인 관리는 상대방에게 사과를 해야지만 자기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과를 하려다가 이렇게 결말이 죽음으로까지 연결됐는데 그리고 그는 죽었다라는 문장으로 주인공이 갑자기 죽으면서 이제 소설이 깔끔하게 끝나버리는데요. 그러니까 체호프는 이렇게 죽음을 다룰 때 아무런 망설임이 없어요. 그리고 죽고 난 이후에는 별다른 언급이 없어요. 이 소설도 죽고 바로 끝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소설에서 건강학적으로 이제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가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 왔을 때 그 상황을 너무 과도하게 극한으로 몰고 가다 보면은 우리 몸은 버틸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의 혈관 같은 조직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과도하게 수축 팽창하다가 확 터져버리면 갑자기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소설의 주인공인 어느 관리처럼 뱃속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들면서 바로 사망한 질환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는데 그중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뱃속의 시한폭탄이라고 하는 대동맥류입니다. 소설 속에서 뱃속에서 뭔가 터지는 느낌이 났다고 묘사가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 복부 대동맥류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복부 대동맥류가 파열되면 사망률이 70% 이상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증상이 복부 대동맥류인데 이 복부의 가장 큰 혈관인 대동맥이 정상보다 50% 이상 늘어나서 풍선처럼 이렇게 부푸는 질병이 바로 복부 대동맥류입니다. 그러니까 복부의 혈관벽에 지방이 가라앉아서 붙어버린 침착물이 쌓여가지고 복부 대동맥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풍선처럼 이제 혈관이 부푼다는 거거든요. 이 동맥류가 이제 너무 심해지면은 대동맥이 박리가 되고 파열이 되면서 내부에 생긴 출혈이 발생하면서 갑자기 사망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소설의 주인공 클로치코프처럼 극한의 상황, 극한의 스트레스 상황으로 너무 몰아가다 보면은 혈관이 과도하게 수축 긴장되면서 그 긴장 스트레스의 순간에 뱃속에 복부 대동맥류가 갑자기 터져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주인공 클로치코프는 상대방이 사과를 원하지 않는데도 계속 찾아가서 사과를 받아달라고 계속 그 상황을 극단으로 몰아갔죠. 그러다가 이제 뱃속에서 뭔가 터진 느낌이 든 건데 체호프는 의학을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관리가 죽는 순간의 상황을 아마도 복부 대동맥류 파열과 같은 급사가 일어날 수 있는 병리적 상황으로 생각하고 썼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흡연을 하거나 술을 많이 마시거나 고혈압이 있거나 고지혈증이 있는 분들은 복부 대동맥류가 생길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흡연, 과음, 고혈압, 고지혈증 이 네 가지에 해당하는 분들은 복부 대동맥류를 매우 조심하셔야 되고요. 최근 연구에서는 이제 염증, 산화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복부 대동맥류나 죽상경화증 같은 질환의 병리로 이제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 복부 대동맥류에 좋은 음식이나 약재는 항염증 작용, 그래서 항산화 작용이 있는 것들이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적인 치료적인 면에서는요. 당귀나 독활 같은 약재들이 항염증 작용을 나타내면서 혈관 질환 치료에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져 있고요. 홍화나 황금, 은행 같은 약재들은 전 임상 연구에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작용의 약재를 이용한 전문 치료를 받으려면은 전문 한의 의료기관에서 이제 치료를 받으셔야 되는 거고, 그럼 평소에 차처럼 마시면서 복부 대동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여기서부터 이제 잘 들으십시오. 네. 오늘 방송이 이제 핵심이죠. 복부 대동맥류를 예방할 수 있는 약재를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로장생 17회에서 소개해드린 고혈압이 있다면 커피 대신 히비스커스 티를 마시자. 북로장생 17회에서 소개해드린 히비스커스입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이 있으면서 뇌동맥류나 복부 대동맥류가 있거나 동맥경화나 고지혈증이 있는 경우는 술과 커피를 끊고서요. 히비스커스 티를 평소에 차로 꾸준히 마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고혈압에 대해서 히비스커스 티의 확실한 작용이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히비스커스 차를 마신 사람을 비교 실험한 결과 하루 3잔 히비스커스 티를 마시면 혈압을 많이 낮추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고요. 수축기혈압이 6포인트 떨어졌다고 나왔어요. 수축기혈압이 6포인트 떨어지면 사망률은 7% 감소하게 됩니다. 급작스러운 돌연사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망률 7%가 감소될 수 있는 수축기혈압을 6포인트 낮출 수 있는 히비스커스 티를 마셔야 하는 거죠. 그리고 하루에 히비스커스 차를 매일 2-3번씩 규칙적으로 마시면은 혈압약을 2번 복용하는 것만큼의 혈압이 내려간다고 발표된 미국의 연구 결과도 있어요. 그래서 먹는 방법을 이제 말씀드리면은 히비스커스 꽃잎 5개, 진하게 마시고 싶은 분들은 10개, 꽃잎 10개. 그러니까 연하게 드실 분들은 히비스커스 잎을 5개, 진하게 드시고 싶은 분들은 히비스커스 잎 10개를 뜨거운 물에 넣은 후에 5분 정도 우려서 그걸 차로 마시면 됩니다. 분말 같은 경우는 4g 정도를 뜨거운 물에 넣어서 우려서 드시면 되고요. 다만 주의할 점을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히비스커스는 성질이 차갑습니다. 그래서 배가 냉하고 자궁이 찬 분들 탈이 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임신부들이 드시기에는 조금 강한 차에 속합니다. 임신부는 그래서 좀 안 드신 게 좀 안전하고요. 그리고 혈압이 원래 낮은 분들, 저혈압인 분들이 다이어트 하신다고 히비스커스 티 드시다가 혈압이 너무 떨어져서 문제가 발생한 분도 실제로 계셨었습니다. 이런 점만 주의한다면은
고혈압, 동맥경화, 복부 대동맥류 있는 분들이 평소에 커피보다 히비스커스 티를 드신다면은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 효과가 발휘됩니다. 히비스커스 티에 대해서 자세히 듣고 싶은 분들은 네. 북로장생 지난 방송 17회 들어보시면은 히비스커스 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체오프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그 체오프의 마지막 순간이라는 제목의 미공개 회고록이 있는데요. 네. 체오프가 숨을 거두는 순간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체오프가 이제 시간이 흐르면서 폐결핵이 점점 심해졌겠죠. 그래서 요양을 위해서 유럽으로 이제 갔고요. 독일의 요양지 바덴바덴에서 이제 숨을 거두는데요. 체오프는 폐결핵으로 평생 의사에게 진료받은 적이 없었죠. 그런데 마지막으로 딱 한 번 의사를 부른 날이 있었는데 자신이 죽을 날을 자기가 알고 있었어요. 네. 의사이다 보니까. 그래서 체오프는 숨을 거두는 날 처음으로 의사를 불러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아내 올가에게요. 그전에는 한 번도 의사에게 진료를 받거나 왕진을 요청한 적이 없었거든요. 체오프가 죽기 직전 무렵에 그 지금 회고록의 내용을 보면은 본인의 소설에서 죽음을 다루는 것처럼 본인의 죽음 역시 간결하고 냉정하게 다룹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사에게 샴페인을 한번 마시고 싶다 그랬어요. 의사의 허락하에 샴페인을 정말 오랜만에 마셔보는군 이렇게 마지막 말을 남겼고 샴페인 한 모금 마신 다음에 조용히 누워서 침착하게 죽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10개 미소를 띤 얼굴과 함께 생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본인 소설 주인공들이 죽을 때처럼 체오프 자신도 자신 소설 주인공처럼 담담하고 차분하게 자신의 죽음을 맞이하면서 생을 마친 거예요. 네. 체오프는 폐결핵으로 이제 20년간 투병하면서도 약 500여 편의 작품을 우리에게 남겼고 이렇게 마지막 순간에 본인의 소설 주인공들이 죽을 때처럼 폐결핵으로 조용히 숨을 차분하게 마감했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 2회에 걸쳐서 안톤 체오프의 삶과 그의 병인 폐결핵, 그리고 폐결핵을 예방하는 호마 행인죽, 그리고 돌연사를 예방할 수 있는 복부 대동맥류의 효과적인 히비스커스 티 말씀드렸고요. 안톤 체오프의 작품들을 읽으실 때 그가 폐결핵으로 20년간 투병하면서 한 글자 한 글자 써낸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요. 네. 폐결핵을 예방하는 호마 행인죽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학 작품 속 생로병사의 비밀, 북로장생. 이 북로장생 들으시면서 문학의 향기도 느끼시고 건강도 함께 챙기시기 바랍니다. 북로장생 청취자 여러분들 늘 건강하십시오.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북로장생이었습니다.